여러분, 중국 경제가 과거 일본처럼 30년 장기 침체라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현재 중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계약금을 치르고도 아파트 건설이 전면 중단되어 수많은 수분양자가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사 몇 곳의 도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전폭적 지지를 받던 1위 국영기업 완커마저 파산 절벽에 서 있기 때문이죠. 정말 소름 돋는 점은 이 붕괴의 흐름이 30년 전 일본 경제를 무너뜨렸던 암흑기의 시작점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어째서 일본보다 더 가혹한 장기, 불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지 그 내막을 아주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반드시 일본의 사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과거를 모르면 현재 중국이 처한 파국을 절반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1980년대에 일본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일본은 전 세계의 자본을 독식하던 압도적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도쿄 땅만 다 팔아도 미국 전체를 매입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본 자본이 뉴욕 록펠러 센터를 거침없이 사들였고 니케이 지수는 38 영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하지만 1990년 그 거대한 거품이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반토막 나며 끝없는 추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려야 했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야 겨우 니케이 지수가 과거의 고점을 탈환했을 정도로 실로 처참한 세월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일본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자산 가격 하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처드 쿠가 명명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용어는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 그 원리는 의외로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3억을 빌려 3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1억으로 폭락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3억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신차를 구입하거나 여행을 떠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며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혈안이 될 것입니다. 순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커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대응이 국가 전체에서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게와 기업, 심지어 금융기관까지 소비와 투자를 멈춘 채 부채 상환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의 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어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드는 것,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지닌 진짜 정체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국면에 진입하면 정부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없다고 한들 이미 막대한 부채에 억눌린 이들이 누가 또 빚을 내서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겠습니까?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해도 그 돈은 경제 선순환이 아닌 부채 상환이라는 블랙홀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와 소름 끼치도록 흡사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중국 내 은행들의 신규 대출액보다 대출 상환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의 가게와 기업들이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오직 부채를 줄이는 데만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즉, 중국판 대차 대조표 불황이 서막을 올린 것이죠.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흔히 하는 중대한 오해와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니 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 부채를 탕감하고 돈을 찍어내면 쉽게 해결될 문제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수도관이 파열되어 내부가 전부 썩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수도꼭지만 잠근다고 해서 그 훼손된 벽면이 단박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것은 구조적 결함보다 부채에 허덕이는 대중의 불안이 초래하는 현상이죠. 권력자가 나서서 소비를 독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데 외제차를 사고 여행을 떠날 여유가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과거 일본의 사례를 봐도 1990년대 내내 초저금리 정책과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잃어버린 30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공포라는 내면의 심리적 장벽은 공권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인지하셨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중국이 일본보다 더욱 가혹한 장기 침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구조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표 나열이 아니라 통계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위협을 비전공자분들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세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IMF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했을 때 국가 전체 GDP의 약 25%에서 33%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무려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죠.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당시 이 비율이 15-18%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약 20% 내외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번지는 것과 같죠. 그런데 중국은 부동산이 반도체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절벽을 맞이하면 단순히 건설사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축, 가전, 가구, 마감재 수요가 급감하고 이삿짐 업체와 인테리어 업종, 심지어 주변 상권의 식당들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형적인 도미노 현상이죠. 그런데 그 파급력의 규모가 일본의 2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현지 통계를 살펴보면 신규 주택 건설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 공사가 중단되니 철강과 시멘트 생산 라인도 가동을 멈췄죠. 여기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나비 효과가 시작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중국산 철강 재고가 해외 시장의 저가로 대량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글로벌 철강 시세 하락을 부추기며 포스코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 실질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웃 나라의 부동산 위기가 우리 산업 현장까지 위협하는 형국이죠. 두 번째 이유는 지방정부의 편중된 수익 구조입니다. 오로지 부동산 개발에만 의존해 온 것인데 이는 일본 사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중국만의 뇌관입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는 조세 수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토지 국유제인 중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방정부가 건설사의 토지, 사용권을 매각한 수익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행정비용을 조달해왔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호황기인 2021년 당시 지방정부 세입의 38%가 토지 매각 대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개발업체들이 토지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수익은 정점 대비 52.3%나 급감했습니다. 가용 예산의 절반이 증발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도시에서는 공직자 급여 체불과 공공인프라 관리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복병은 부채 규모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LGFV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인 BBVA가 추산한 부채 규모는 한화로 약 1경 6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중국 전체 GDP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죠. 토지 매각은 끊기고 세수 확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채 상환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산 가치만 2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건설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는데 놀랍게도 그 원인은 거액의 채무가 아니었습니다. 단돈 8억 6천만 원의 공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무너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가총액 20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단돈 8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무너진 상황을 두고 중국 건설사들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의 현금 창고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죠. 세 번째 원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요층이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현상이 앞선 두 요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 1990년에 거품이 터졌을 당시에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줄 젊은 세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기에 느리게나마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존재했죠. 하지만
중국은 2022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10년이나 빠르게 인구 절벽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일명으로 급락했습니다. 왜 중국의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거부할까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의 주택 가격, 소득 비율, R은 무려 43.5입니다.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43년 반 동안 숨만 쉬며 모아야 겨우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베이징 또한 41.7년에 달합니다. 보통 6년치 연봉이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무려 7배나 거품이 낀 상태죠. 이 절망적인 집값 앞에서 중국 청년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탕핑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뼈 빠지게 일해도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으니 그냥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드러누워버린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까지 전부 단념했습니다. 정부 공식 청년 실업률이 21%를 돌파하자 지표가 너무나 참담한 나머지 당국은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탕핑족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육박합니다. 청년 2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인 상황입니다. 이는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청년들이 집을 못 사니 결혼을 피하게 되고 결혼을 안 하니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수요가 사라지니 집값은 연일 하락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부모 세대의 자산 가치가 급감하며 소비가 위축됩니다. 지갑이 닫히니 경제가 침체되고 청년 일자리는 더 메마르게 됩니다. 소득이 없으니 탕핑족은 더욱 늘어납니다. 과거 일본이 바로 이 잔인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30년 동안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당시의 일본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늪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탕핑족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중국 전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미즈호 리서치의 분석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미분양 재고는 무려 44억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현재의 판매 속도를 유지한다 해도 이 빈집들을 모두 처분하는데 5년 반이 걸립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그 기간 동안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보다 수요자가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절망적인 구조입니다. 네 번째, 가장 끊어내기 고통스러운 고리인 디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생소한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멈춥니다. 내일 사면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구매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더 낮춥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니 사람들은 또 기다립니다. 결국 수익이 악화된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단행하면 소득이 끊긴 사람들은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됩니다. 이 지옥 같은 연쇄 반응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은 이 늪에 빠져 무려 30년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이 경고 신호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물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가 10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 하락 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마트 식재료 값이 내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가격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여기에 더 공포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의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300%를 돌파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1998년 금융위기 직전의 일본과 똑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차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1998년 당시 일본은 1인당 GDP가 이미 32.0달러에 달했던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고작 13.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불을 쌓기도 전에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거대한 빚더미에 먼저 짓눌려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국채 수익률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금리의 하락세는 곧 국가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처분하고 가장 안전한 도피처인 국채로 대거 피신하고 있다는 증거죠. 반면
일본은 30년의 긴 디플레이션 탭을 벗어나며 금리가 반등 중입니다. 양국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블룸버그는 시장이 이미 중국을 일본식 장기 불황의 계승자로 낙점하고 이를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보시죠. 부동산이 경제의 중추인데 지방, 정부는 땅을 팔아 연명해왔고 청년 태반이 실업자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 국가 전체의 물가 지표는 10분기 연속 하락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도 이토록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겹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거대한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진 셈이죠. 전문가들이 중국의 침체가 일본보다 훨씬 가혹할 것이라 경고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일본의 암흑기를 정면으로 겪었던 시라카와 전 일본은행 총재는 회고록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땐 아무도 버블이라 의심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도, 언론도, 정치인도 무지했습니다. 버블이 붕괴하던 초반엔 그저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 여겼고 5년 뒤에도 곧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장기 침체라는 현실을 마지못해 인정했죠. 그 지독한 부정과 현실 도피가 30년의 고통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도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90년에 일본이 증명하듯 이번은 다르다는 인간의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순 없지만 그 흐름을 읽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결말은 확연히 다릅니다. 1990년에 일본인들은 한참 뒤에야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우린 지금 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정밀 분석한 리포트와 팩트 체크를 거쳐 다음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일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